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여기 좀 장소가 달라졌죠? 사실 맨날 교실에서 이 칠판을 앞에 두고 판서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장소를 우리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에다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소를 바꾼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를 제가 어젠가 아니면 오늘도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 안에서의 현장감만큼 저랑 티키타카랑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서를 하면서 교과서 텍스트, 작품의 텍스트를 여러분한테 띄워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영상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컴퓨터를 통해서 PDF로 여러분한테 띄워다 드리고 제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조금 여러분들도 낯설고 저도 낯설어서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아무래도 수업을 하려고 하면 서서 수업하는 것보다 앉아서 수업하고, 앉아서 판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는 제 집이 여러분들과 강의하기에는 그나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원래라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10시 반에 수업을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촬영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는 거는 나중이 될 테니까 그냥 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대사회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일수록 자기 결정권이 오히려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학교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조회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종이 땡 울리면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어떻게 보면 없는 처지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죠. 이 강의를 즐기고, 여러분도 즐기고 저도 즐기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과서를 띄워놓고 PDF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지금 제 손에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이 터치 스크린에다가 쓸 수 있는 펜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필기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에다가 직접 쓰는 거다 보니까 칠판에서 힘을 줘서 판사하는 것만큼 글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통해서 같이 설명하면서 적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적힌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좀 불친절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 만나는 문학 작품이죠. 정읍사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작품을 볼 때 뭐부터 보라고 했죠? 네, 작품명하고 작가명을 보라고 했는데, 작품명은 정읍사입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볼게요.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터치가 안 되네.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 오케이, 좋아요. 이제 됩니다. 자, 정읍사,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했는데, 이 정읍이라는 고을은 전라도에 있는 고을입니다. 즉 백제 지방에 있었던 고을이어서 백제의 정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문학작품일까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당연히 백제의 문학작품이겠죠. 그런데 한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백제의 문학작품은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악학괴범이라고 해서 우리 글로 우리 노래들을 기록한 음악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냐면, 고려시대 때 불려진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 이 고려가요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 고려가요 아닌가? 정읍사라고 해서 정읍의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정읍이 고려 때도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어떤 책이 발견이 되면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 책이 발견되는데 그 고려사 악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다라는 말이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전해진 유일한 백제 가요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고려가요라고 뭐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 작품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쳐준 곳 있죠. 이 테두리로 쳐준 곳이 바로 후렴구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반복적으로 붙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남는 소리라고 해서 여음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흥을 돋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조음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려가요 특징이니까 이건 고려가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고려사 악지의 빼박으로 백제가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백제가요로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하여간 고려가요하고 유사성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의 특징을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실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구비전승되다가 즉 구비문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기록도 되었죠. 그래서 기록문학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함께 다루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일 앞부분에다가 실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작품의 특징 하나씩 좀 적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진짜 글씨가 완전 예술로 나오는데요. 네, 시예요. 시니까 서정갈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백제가요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쓰여져 있는 시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시기의 이름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고대가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와, 진짜 개발세발인데 그냥 제 목소리하고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에 학습활동에서도 나오지만 고대가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학 작품과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는 원시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 학습활동 1번 문제에 보면은 배경설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경설화를 여러분하고 잠깐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에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인지의 고려사의 악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함께 배경설화, 즉 이야기와 함께 전달이 돼서 노래와 이야기가 같이 종합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대가요의 원시 종합적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비전승되는 작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작차 미상이에요. 작가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는 더 얻기 힘들겠네요. 이걸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아마 평민이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작자 미상의 대부분의 작품은 평민이 지은 노래, 즉 백성들의 노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후렴구를 좀 같이 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어기야 어강돌이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자, 이렇게 해서 총 후렴구가 3번 등장하는데 이 3개의 후렴구를 잠깐 빼놓고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총 크게 후렴구로 나뉘어졌을 때 보면은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또 나눠가지고 보면은 6개의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구조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시조의 3장 6구
3개의 부분과 그리고 6개의 의미적 구조를 이루는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시조의 원형적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이 이런 형태가 꽤 많아요. 실제로 백제가요뿐만 아니고 19채 향가 같은 경우, 즉 산회가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망매가 만날 때 또다시 한번 만나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학의 전통과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학의 가치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이 최고는 가장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최고의 우리글 노래다. 우리글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전해지는 현전 유일의 백제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조 형식의 아까 말씀드린 3장 6구 45자 내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기원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뭐 그래도 차차 익숙해지면 되겠죠. 자, 이제 작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맨 처음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달하 높이곰 도드샤. 자, 이거 어떻게 읽었냐고요? 여러분들 글씨로 적혀져 있는데 왜 못 읽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행만 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달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이 점 콕 찍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아래아라고 하는데 오늘날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게 되었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아래아는 아와 오 사이에 막 이런 중간음 정도라고 추정을 한대요. 추정했다는 거 100% 확실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발음이 계속 잘 안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안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필요성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표기에서도 잘 안 쓰여지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16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 으자로 발음되기 시작했고요. 18세기가 지나가서, 즉 근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첫째 음절에서도 이 아래 아자가 아자나 오자로 대신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표기 수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는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음가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됐고, 1933년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아예 없애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실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소실 문자 뭐 4개를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 옆에 그 교과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린 히읗이 있고, 뭐 반치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 옛 이음과 아까 말한 대로 아래 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말고도 더 있는데 얘네들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애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면, 여린 히읗 같은 경우에를 왼쪽으로 뒤집으면은 약간 아라비아 숫자 10 같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외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강제로 외우기보다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었을지도 추정을 해보고 현대식으로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거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우리가 고전 문학을 정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고전 문학이 현대 문학보다 어려워야 하는 사람 한번 집에서 손 들어 볼래요? 그래요. 그렇게 손 들어는 거지. 근데
현대문학이 더 어려워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현대문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고전문학이 현대문학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쉬운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요. 다양하다는 건 이꼴 복잡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개개인별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고전문학은 당대 사회가 계급이 있었던 약간 경직된 사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제도 내용도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뻔하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고전문학이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이 좀 지금 현대하고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표기 자체가 달라가지고 마치 외계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즉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의 전환으로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이걸 현대화로 변환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는 거야. 바로 뭐가? 고전문학이.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은 아래 아만 가르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제일 맨 처음에 고전 문학들을 이렇게 섭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아래아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이것만 알아도 고전 문학에 있는 글들을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팁들을 모조리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만 잘 들으면 고전문학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뭐 사실인데 어떡하겠냐. 여러분들 제 수업 잘 들으면은 진짜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경지에 오르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아래 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DF 파일 잠깐 볼게요. 아래 아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째 음절에서는 웬만하면 아로 읽어라. 이거 거의 90% 이상 아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달 한데 지금 이름절짜리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달이라고 읽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도 있고, 으도 있고, 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고 으가 거의 45%고요. 오는 1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한번 읽어보는 거야. 도드샤, 도다샤, 도도샤 중에서 뭐가 가장 자연스러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달아 높이고 도드샤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 물건이 떠오르다라고 한 걸 도으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드샤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아하고 으하고 오 중에서 현대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하고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지워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래 아자를 써가지고 한번 어떤 글자들을 만들어 볼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일단 첫 번째 음절은 마자를 이렇게 무조건 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건 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가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고린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 오, 으 중에서 더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 보는 거야. 이건 마가린이잖아, 마가린. 그쵸? 예.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두 개를 줄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악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치를 할 때 이 팽굴 때 쓰는 제품의 이름이에요. 자, 제가 두 개를 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첫째 음절은 무조건 아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둘 다 가자로 끝나겠죠?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고멜? 가그멜? 가가멜? 네, 바로 가가멜로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가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가그린이 되는 거예요. 자, 참 쉽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아래아래 읽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첫째 음절에서는 아자를 붙이고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는 아웅우 중에서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라. 근데 하나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육행을 보시면 증대라고 해서 여기 아래 아자가 마치 이중모음처럼 같이 쓰이는, 다른 모음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 구행에도 이 자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입니다. 1위가 삼성이고 2위는 뭘까요? 네,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름이 이 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고정주영 씨께서 그 이름을 현대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기업이 발전해 나가고 시대가 글로벌하게 바뀌어지니까 이제 수출에도 힘을 쏟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회사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요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PDF를 볼게요. 예전에 보니까 말이야, H가 히읗자야. 그런데 얘네들은 어자를 U자로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자니까 Y를 써서 HYUN. 그런데 이 현대의 대자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왜 그래? 이게 다자에 이 자를 붙이면 대가 되니까 D, A, I로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현다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미식축구 결승전, 이거를 뭐냐면 슈퍼컵인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슈퍼컵 시즌에 그 슈퍼컵 방송사에다가 이렇게 CF를 탁 때리는 건데, 거기에 현대가 항상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광고를. 그런데 항상 그 나레이션을 보면은 현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다이 막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실제로 발음을 하려고 하면은 HYEONDAE라고 해야지만 정확하게 현대라는 발음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외국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고 한번 박혀버리니까 그걸 바꾸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헌다이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디귿이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아래아가 있는데 이 이자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아자로 변환시켜가지고 현대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대, 가는 대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거를 고정주영식 발음법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래 아자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아래아부터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거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나머지는 용비어천가 아마 배우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기법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표기법을 섭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서 그때 한번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읍사 본격적인 내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래아 표기를 살펴봤으니까요. 자, 이제는 내용을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행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드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달이라고 하는 소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은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그 달을 의미하는 건데요. 달이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무인격에 그냥 우리를 돌고 있는 뭐 위성 정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옛날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얘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밀접한 영향을 주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월성신이라고 알죠?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달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더욱 큰 위상을 가졌었어요. 왜 그러냐? 밤에 우리를 밝혀주는 가장 밝은 빛이었단 말이에요. 즉 광명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자, 이 달은 적어 볼게요. 기원의 대상이자 그리고 광명의, 아이고 정확하게 적어야지, 광명의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과 광명의 존재라.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먹혔던 게 아니에요. 달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읍사의 정읍에도 보이는 존재이고, 뭐 런던, 뉴욕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 어디서든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문학 용어가 있거든요. 자,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동서고금, 즉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을 의미하는데, 이 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적어준 기원과 광명이란 뜻은 지금 이 정읍사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뭐 찬기파랑가나 원앙생가 막 이런 다른 여타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 여러분들이 원형적 상징으로서 잘 잡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다음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달 바로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하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하라는 글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높임의 혹격조사다. 혹격조사. 이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부를 호자예요. 부를 호자라고 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기회를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기회냐면 저를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비대면 상황이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임 선생.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임 선생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환영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환영아, 밥은 먹고 다니냐? 야, 진짜 하란다고 진짜 하네? 니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실제로 대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부를 때 아자나 야자를 많이 써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를 호자를 써가지고 혹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나하고 동급이거나 혹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부르는 혹격조사인 아와 야자는 존재하는데 높임의 혹격조사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임의 혹격조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임금님을 부르고 싶어. 근데 임금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을 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임금한데, 오늘날에는 없으니까 이걸 오늘날 표현법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님이시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금님이시여 라고 할 때 임금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달도 그러면 하자를 썼다는 걸 보면은 어떤 존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말을 썼는데 이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원의 대상한테 어찌 감히 반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달하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달하를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죠? 달님이시여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자는 뒤에 우리가 용비어천가에서도 배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이곰 도드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곰이라고 하는 거 지금 PDF 볼래요? 이 곰이라고 하는 거는 강세,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써져? 강세 전미사. 이거 타블릿을 새로 사야겠어요. 이거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간
강세전미사가 뭐냐고 하냐면 강조를 할 때 쓰는 뒤에 붙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강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이거 좋아해 보다는 나 이거 정말 좋아. 나 이거 정말 좋아 보다는 나 이거 정말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욱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 곰이라고 해서 곰이 뒤에 붙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높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기 뒤에 이행을 보시면 머리곰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 머리곰의 곰자도 역시 머리머리보다는 멀리멀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멀리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높이 높이 멀리멀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이 떠서 사방팔방 멀리에 빛을 이렇게 전해주는 광명의 존재로서 있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 주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무언가 화자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후렴구 빼고 해석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제 여려신고요 라고 되는데, 이 저제라는 말은 저자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애, 저작거리에. 여러분이 저작거리가 어딘지 아니죠? 바로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에 여러신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 여러신고요에 이 여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여다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필수 단어인데, 이게 서술어로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이거든요. 보통은 가다로도 해석될 때가 있고 살다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서 뭘로 선택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문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로 한번 생각하시면은 플레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놀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뭐 연주하다, 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플레이어 바스켓볼이면 운동하다는 얘기고, 플레이 더 피아노라고 얘기하면은 뭐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듯이, 문맥에 따라서 상황 봐가지고 가다가 더 어울리면 가다로 쓰고 살다가 더 어울리면 살다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장에 가서 사신다고요가 잘 어울려요? 아니면은 시장에 가신다고요가 어울려요? 자, 살다보다는 가다가 더 어울리죠.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는 경우가 있어도, 심지어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자로서 거기에 생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시장에 가 계신다고요?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렇게 문맥에 맞춰가지고 여다를 가다로도 쓸 수도 있고 살다로도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저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저자라는 말이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소재를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화자나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신분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여성적 어조를 높임말을 쓰면 여성적 어조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었던 우리의 시대적 역사적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보통 존댓말을 쓰면 여성적 화자고 여성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존댓말이 나오면 여성이라고 보는데, 여성의 남편이 저작거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가 계신다고요? 가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아마 이 남편의 신분이 상인일 거예요. 상인 중에서도 오늘날처럼 그때 당시는 장설 매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5일장 해가지고 시장을 지역별로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통 보찜에다가 자기 물건을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행상, 보부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저자애라고 하는 이 저제는 남편의 신분이 행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가 계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진대를 드디올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아래 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진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알 텐데,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가 사실은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 명사는 사실 단어이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 단어라고 한다는 거는 자립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의존인 명사라고 하는 의존은 이 자립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말이잖아요. 의존 명사는 홀로 쓸 수 없는 명사예요.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야, 대 앉지 마. 왜 대 앉아 있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찬데 앉지 마. 찬데 앉지 말라고. 치질 걸릴까 두렵다.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데 그냥 대 앉지 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 앞에 있는 진자가 수식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진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이 진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변환하면은 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다. 질퍽질퍽하다, 질척질척하다의 질다예요. 뭐 여러분들 진밥 좋아해요? 꼬들밥 좋아해요? 네, 저는 진밥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한 거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진밥을 굉장히 맛있어 하는데, 그 의미의 물기를 머금으라는 뜻의 진, 즉 질척질척한 장소에 드디어 올세라. 자, 여러분들 이 리을세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리을세라는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자, 적으세요.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퍽질퍽한 데를 발을 디딜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질퍽질퍽한 데를 발을 디딜까 두려운 거는 뭐 우리 모두가 싫어하잖아요. 사실 물웅덩이에 일부러 가가지고 발 담그고 있을 친구가 어디 있어요. 신발에 물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찝찝하잖아. 근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진대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찝찝함의 이미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 말인데, 밤에 나다니면 위험한 곳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이면적 의미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장을 가놓고, 시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남정네를 유혹하는 기생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생집 같이 음습하고 불쾌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도 이렇게 함께 담아져 있어서, 이 진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위험한 곳 혹은 다른 여인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이다 놓고시라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어디에다 놓고 오십시오 라고 되는데,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서술어의 대상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아마 짐을 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진행이 돼서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비싼 물건들을 내가 보찜에다가 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 들고 뛰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결국 따라잡힐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바로 내 목숨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보찜 같은 거 어느에다가 내려놓고 바로 튀라는 얘기에서 어느에다 놓고 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냐면, 내 가는데 점그를 세라 라고 했어요. 이 점그다라는 얘기는 저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가는 곳이 저물다라는 얘기는 뭘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나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나를 무엇으로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화자의 남편을 나라고 한번 쳐볼게요. 갑자기 이 화자의 남편의 대사를 여기에다가 옮겨 쓴 거예요. 아이고, 내 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네. 빨리 움직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은 가는 길이, 귀갓길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어둡다. 이거 빨리 돌아가야겠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물까봐 두렵네. 나 빨리 출발하자. 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내 가는데 점그를세라 이렇게 얘기한 나가 바로 화자라고 한다면, 즉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내 가는 길이 저물까봐, 이 길이 가끔은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예를 들면은 괴한한테 해를 당했어. 화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내 평생 같이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겠어요? 평탄치 못하라는 측면에서 내 가는 인생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이 내 가는 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일단 첫 번째, 남편의 귀갓길.
아유, 참, 이거 잘 안 써지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자의 인생길.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 분석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다뤄보면서 여러분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전에 그 시의 흐름을 잡으면서 감상하는 방법, 감상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일단 작품명을 보고 작가명을 봐라. 그게 시작이 됐으면 일단 주인공을 찾아라. 화자가 됐던 대상이 됐던 주인공을 찾고 걔네들을 둘러싸있는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을 가지고 정서를 유추하고 태도를 찝어준 다음에 주제를 한 묶음으로 이어줘서 만들어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난데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행상인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죠. 자, 지금 상황이 뭐예요? 남편이 행상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조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염려와 초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태도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달님한테 우리 남편 가는 길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이 터서 멀리 비추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제는 뭐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여인의 마음, 간절한 마음, 이 정도로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의 흐름까지 잡아보면서 정읍사의 작품 분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넘겨가지고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를 보면 학습 활동이 나와요. 이 학습 활동은 선생님하고 수업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담아서 한번 작성해 주길 바라는데, 제가 위두랑 사이트에다가 여러분한테 한글 파일로 학습 활동을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담아가지고 잘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5명으로 프렌치파이 한 톡씩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프렌치파이 한 통씩 이렇게 선착순 5명으로 드릴 텐데, 제가 주의할 점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뺏기면 선생님 다 알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학습지나 참고서 같은 답안 다 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뺏기시지 않고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선생님이 이 영상 올리고 일주일까지 드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에는 학습 활동을 제가 가르쳐 주면서 모범 답안을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올려버리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 기한에 맞춰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고 PDF를 띄워놓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촬영한 첫 번째 원격 수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선생님은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이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점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전을 하는 스승과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